자, 얼마 전에요. 세계 최대 현대 미술 행사 중 하나인 아트바젤이 열렸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아주 뜨겁게 현장을 달궜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아트바젤 그 행사인데 보이십니까? 자, 이 김정은의 얼굴을 한 로봇개가 있고요. 자, 일론 머스크의 모습도 보이고요. 자, 이런 로봇개들, 또 마크 저크버거까지 상당히 좀 기괴해요. 이런 로봇개들 왜 만든 거예요, 이덕식 평론가? 네, 사실 굉장히 기괴한데 로봇계 작가는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서 이야기했었던 게 의도가 뭐냐, 빅테크가 세상을 어떻게 쥐고 있고 또 어떤 우리가 왜곡된 렌즈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저 로봇개들이 보고 있는 분들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일정한 시간마다 마치 변을 누는 것처럼 사진을 누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누군가 빅테크 기업이 어떤 인물이 보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걸 비판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아, 일종의 풍자군요. 자, 그러니까 이런 풍자까지 지금 나올 법도 한 게 올해 키워드를 뽑으면 AI를 꼽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AI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뭐 각종 휴머노이드 로봇들, 아니 자고 일어나면 이런 로봇들이 또 나왔어 할 정도로 계속해서 진화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도요, 올해의 인물로 인공지능 발전, AI의 발전을 이끈 빅테크 CEO들을 꼽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얼마 전인 12월 11일이었는데요. 이 타임지에서 표지를, 굉장히 인상적인 표지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잘 보면 8개의 굉장히 상징적인 회사의 CEO들이 철골 위에 앉아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 사진 보니까 아마 구도가 좀 친숙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을 오마주한 그런 이미지인데요. 네. 1930년대에 나왔던 이 마천루 위의 점심이라는 사진을 오마주한 겁니다. 네. 좀 약간 이렇게 만든 데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해요. 이 당시의 노동자들이 어떤 물리적인 한계, 물리적인 미래를 짓는, 마천루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지금 이 거대 기업의 CEO들은 지능의 미래를 짓고 있는 중이다라는 부분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올 한 해는 정말 AI가 거의 모든 이슈를 압도한 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면에서 타임이 이렇게 선정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로봇 얘기를 해보기 전에 우리 김아람 이사님이요, 오늘 방송에 출연하신 기념으로 아주 특별한 또 음악 선물 하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번 일단 들어볼까요? 네. 질문은 던져줘 답은 어디에 이야기도 더 깊이 더 보이는 건 너무 멀었다 질문과 답 사이 춤추는 나 좋은데요? 되게 중독성있어요. 네. 이사님 직접 부르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창력이 아주 뛰어나다면 직접 불렀을 텐데요. 네.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이거 뭐예요? 이게 무슨 노래인가요? 사실 이게 제가 오늘 이야기더의 첫 번째로 나온 날이잖아요. 네. 빈손으로 오기가 아쉬워서 AI로 노래를 하나 만들어 오. 봤습니다. 이 노래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신가요? 뭐 한 15분? 20분? 1시간. 1시간. 1시간은 공을 들여야죠. 그렇죠. 아, 뭐 설계도 하고 하려면. AI의 힘을 아직 과소평가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1분이면 됩니다. 네? 1분이요? 1분 만에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수노닷컴이라는 AI 서비스를 이용했고요. 심지어는 무료로 누구나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주 간단한 지시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 시사 프로그램 이야기 더를 위한 노래를 만들어줘. 네. 대신에 한국어 라임을 좀 잘 살린 중독적인 후렴구를 만들어 달라라는 내용을 추가를 하니까 저절로 가사도 만들고 장르도 만들고 이렇게 노래를 뚝딱 만들어줬습니다. 아니, 중독성 있게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진짜 중독성이 있게 들려요. 계속 귀에서 맴돌 것 같은 느낌이고요. 앞으로 계속 부르게 되실 겁니다. 저희 로고송을 써도 될까요? 아, 그럼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쨌든 중독성 있는 멜로디인데, 자, 오늘 몰랐던 이야기 더는 이 인공지능 AI가 그럼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름하여 이걸 달아봤어요. AI 로봇 이런 것까지 한다인데 어디까지 왔을까요?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사람이 움직이는 건 다 한다. 만능 체육인. 아니 도대체 얼마나 사람 같길래요? 우리가요 그동안 이제 뭐 로봇 춤이라고 하면은 이제 로봇이 뭐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굉장히 딱딱한 그 움직임을 로봇 춤이라고 그동안 해왔잖아요. 이 로봇 춤의 개념이 바뀌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요? 영상 먼저 보실까요? 네. 자, 이제 중국에서 발표한 A2라는 이제 로봇입니다. 걷고 있죠.
걷는 모습은 조금 딱딱해 보여요. 네. 근데 지금 저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은 3일 동안 106km를 자기 혼자 걸었습니다. 자기 혼자? 네, 자기 혼자 중간에 AI 기반 주변 감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나 뭐 주변의 차들, 사람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인지를 하고 네. 3일 동안 106km를 사람의 도움 없이 그냥 걸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저렇게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예. 이동한 가장 긴 거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다음 로봇 한번 볼게요. 네. 다음 로봇은 이제 옵티머스 로봇인데요. 네. 두 발로 서 있는데 발레 동작 저런 걸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로봇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지금 저 동작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거예요. 지금 저거 셔플 댄스. 셔플 댄스도 하고 뭐 일단은 우리 앵커님보다 춤 너무 잘 추는 거고. 저보다 훨씬 잘해요. 그죠? 좋습니다. 네. 지금 오히려 앵커님이 로봇이에요. 지금 저기 로봇이 지금 춤을 네. 추는 게 저 로봇이 아닙니다, 지금. 반성합니다. 예.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춤 사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친구는 이제 스스로 학습하면서 춤을 점점 더 잘 출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영상 보실게요. 다음 영상은요, H2라는 친구인데요. 이 네. 친구는 좀 특이하게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다운 얼굴을 가진 로봇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친구도 아까 그 전에 있던 친구랑 마찬가지로 모든 춤을 일단 다 출 수 있고요. 네. 또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일단 좀 오태가 난다 그럴까요? 멋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 런다운이라 그러죠. 패션쇼에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굉장히 네. 로봇 기술이 크게 발전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저보다 이제 춤 잘 춘다고 그래가지고. 네. 근데 보면은 저 안에 아니, 혹시 사람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덕씨 평론가? 네, 너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외관을 꾸미는 거야 우리가 그냥 만들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런데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데는 기본적으로 관절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나 뭐 발, 뭐 무릎 이런 데의 관절의 움직임 자체가 네. 사람의 관절을 흉내내고 거기에 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또 부여하고 이런 액추에이터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사람의 관절을 굉장히 가깝게 비슷하게 만들면서 네. 이런 움직임들이 자연스럽게 가능한 건데요. 사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 관절에는 손 하나에 관절이 29개가 있고요. 근육이 34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에 우리 이 손 하나에 있는 고유 감각 신경이 17,000개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로봇이 그렇게 많은 센서를 달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극복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나중에 이제 멤브레인을 가지고 만들면 더 가능하겠지만 저렇게 움직임이 사람 손이랑 가깝게 만들어 놓는 것 자체는 액추에이터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다고 볼 수 저거 있고 거의 무슨 피아노 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해야 하는 집안 일들을 그대로 모사해서 흉내내게 하고 싶으면 결국엔 생긴 것이 사람처럼 생겨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로봇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핸드 돌리는 액추에이터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핸도 돌리고 가위도 하고, 그러니까 거의 사람처럼 관절을 움직이는 수준이 그 정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여쭤본 것처럼 저처럼 못 믿는 사람들이 좀 있나 봐요. 이게 아니 가짜 논란이 일어요. 네, 요즘에 인터넷 보면은 AI 뭐 생성 영상이 굉장히 너무 많아서 네. 사실은 저런 로봇들 움직이는 거 보면 저거 가짜 아니야라고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로봇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해명을 해야 되는 일들까지 있었어요. 보자면요, 일단은 T800이라는 로봇이 있었는데요. 이 로봇입니다. 네. 근데 일단 등장부터 화려하죠.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보시면 막 이제 싸우거든요. 근데 전투기를? 날라협차기를 하는 거예요. 오. 보시면 아니 로봇이 어떻게 점프를 해가지고 발차기를 해? 이건 솔직히 네네. 너무 CG 같잖아, 솔직히 그죠? 약간 아이언맨 같기도 하고. 네, 아이언맨 같기도 하고 아니 사람이랑 이렇게 똑같은 동작을 할 수 있다고?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봇 업체 대표가요, 실제로 저 로봇을 데리고 나와서 둘이 대련을 한번 했습니다. 직접. 네, 직접 둘이 대결을 해서 아 저렇게요? 네, 저분이 이제 대표님인데 대표님 와서 내가 한번 맞아볼게 해가지고 예. 발차기 한번 거하게 맞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은 진짜였던 거죠.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아이론이라는 그 로봇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로봇인데요, 보시면 아니 그냥 사람이잖아, 솔직히. 그렇네요. 아니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냥 펜싱하는 사람 같지 않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 보자마자 이거는 분명히 안에 사람 들어있어. 얘네 사기꾼이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여기 대표가 나와서 저 등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등을 열었더니 좀 열었죠. 아. 안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직접 보여줬군요. 네, 진짜 로봇이었고 안에 이렇게 기계들 저렇게 무릎 저렇게 바지선을 자르거든요. 네. 그냥 저렇게 사람이 안에 없는 거예요. 오죽 답답했으면 저렇게까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로봇과 인간의 움직임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뭐 직접 대표가 나와서 격투기까지 해야 될 정도로 이제 입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근데 충격적인 거는 또 따로 있어요. 뭐냐면 로봇이 스스로 이제 진화하는 거를 그 넘어서 학습, 우리가 배운다고 하죠. 그 학습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걸 굉장히 잘 보여준 사건이 이번 달 초에 있었는데요. 이 휴머노이드사의 알파 바이페달이라는 로봇이 있었어요. 근데 이 로봇이 조립한 지 한 이틀 만에 이렇게 걷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로봇을 만들고 이렇게 걷는 자연스러운 동작을 구현하는데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틀 만에 끝난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 실제 로봇을 만들기 전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했던 거예요. 네. 시뮬레이션 안에서 무려 5,250만 초, 이게 1년 7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걸 가상 공간에서 미리 학습을 한 거죠. 혹시 만화 아실지 모르겠는데 드래곤볼에서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제 밖에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안에서는 무한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듯이 그런 동작을 수천 번을 반복을 가상 세계에서 한 거예요. 그렇군요.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로봇이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 결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게 가능해지는 이유는 바로 모방학습. 입니다. 쉽게 말해서 로봇한테 어떤 동작을 가르쳐 줄 때 사람이 VR을 끼고 팔을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럼 시각적인 정보와 움직임의 정보가 동시에 데이터로 들어가면서 아, 이렇게 움직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걸 굉장히 빠르게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강화학습인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점점 잘하게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사람이 자전거를 넘어지면서 금방금방 배우는 것처럼 이런 두 가지의 방식으로 지금 로봇이 똑똑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 로봇이 우리가 이제 다룬 주제가 이런 것까지 한다라는 거니까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사람을 돌본다. 그러니까 바로 로봇이 이제 인간이 하는 노동 작업들을 본격적으로 대신하고 있다 이건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내년에는 이제 우리 집안일을 전부 대신해주는 로봇을 볼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내년 초에 미국에서 출시 예정인 로봇인데요.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네오라고 합니다. 이 로봇의 경우에는 내장 카메라가 있고 센서가 있어서 다양한 가사일을 좀 도와주고, 특히나 이제 로봇이니까 방수가 중요하잖아요. 고장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강수 기능까지 있어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CG 색조기를 돌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고 사람과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구독형으로는 월 71만 원 정도, 그리고 한 번에 구매를 한다고 하면 네. 2,900만 원 하나로 이 정도가 되는데, 아직 조금 느리기는 해요. 사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도 지금 6살인데 아직까지 제가 집안일을 안 맡깁니다. 뭔가 하면 뭐 떨어뜨리고 깨지고 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말하자면 그렇죠. 딥러닝이 네.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센서 수준으로는 굉장히 행동하는 게 느릿느릿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구매를 하게 되면 내가 외출했다가 뭐 한 3시간 뒤에 돌아올 거야. 이 동안 무언가를 해놔. 혹은 내가 자는 동안 무언가를 해놔. 이런 식으로 좀 사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중국에서도 또 이제 출시 예정인 로봇들이 있는데요. 딱 태스크가 정해져 있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는 로봇인 제리스 H1. 이런 경우에는 화장실 청소가 좀 기피하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네.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화장실 청소라고 하는 특별한 태스크에 맞춰서 이것 하는 로봇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또 노인 돌봄 로봇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우도 고령화가 이제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로봇을 개발하는데 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축을 해주는군요. 그렇죠. 부축해주고 산책을 시키고 이런 특정 태스크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정밀한 제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불 개고 뭐 빨래 개고 이런 게 가장 힘든 태스크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실용화 단계에 이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상 보고 이제 저게 상용화가 되면 하나 주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법도 해요. 근데 이용주 평론가, 아까 근데 9살에게는 안 맡긴다라고 네. 하셨거든요. 성능은 어떻습니까? 자, 성능이요. 사실은 아직은 그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 풀려 있는 뭐 이런 집안일을 돕는 이런 네. 로봇들을 잠시 살펴보면요. G1이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 녀석인데 네, 아유. 이 녀석이 요리 좀 하라 그랬더니 아주 그냥 난장판을, 이런 난장판을 만들어놔요. 아주 그냥 심지어 밟고 막 넘어져. 아주 그냥 네. 진짜 이거 완전 로봇인지 골칫덩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시각장애 야 어떻게 재? 어머 재. 자, 그리고 요 로봇은요. 시각장애인 안내를 이제 훈련을 하는 친구예요. 근데 시각장애인 안내하면 옆에서 같이 걸어야 되잖아. 네네. 근데 갑자기 길 한복판에 가더니 혼자. 그 길을 막는 거예요.
아니 이거 아닌데 그죠? 네네. 우리가 안내를 알던 그 해줘야죠. 시각장애인 안내하는 그 역할이 아니잖아요, 저게. 그렇죠, 네. 뭐 하는 거야? 이런 걸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실은 이렇다 알려드렸습니다. 아직 어떻게 보면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는 거네요. 하지만 이게 뭐 당장 지금은 저렇다는 거지 이게 개선되고 아까 학습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 정말 인간의 일자리까지 대체하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는 이런 것까지 한대요. 보니까 외로움도 달래준다 정서적 교감이라는 건데 반려 로봇 이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나온 지는 좀 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보면 굉장히 사랑스러운 느낌. 처음에는 로봇이 딱딱하고 차갑고 그런데 살아있지도 않고 심장이 뛰지도 않는데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직접 봤거든요. 보니까 약간 사랑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 대상과 주고받는 교감보다는 네.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예요. 지금 보면 저 로봇입니다. 살아있지 않지만 움직이는 걸 보면 우리의 그 귀엽다, 사랑스럽다라고 느끼게 되는 그 우리 뇌를 자극해요. 네. 이 반려 로봇이라고 하는 모플린인데 뭐 막 숨 쉬는 것 같아요. 약간. 외형 자체가 네. 정말 사랑스럽고 특히나 이게 털이 폭실폭실 해갖고 만지면 얼마나 또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 학습이 다 되어 있어서 처한 환경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키우는지에 따라 행동을 바꾸게 되고요. 그런 교감들이 그냥 인형이랑 다르게 분명히 내 행동에 맞춰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점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소니에서 만든 로봇이죠. 저 아이보를 제가 직접 봤더니 네. 처음에는 일단 털이 복실복실하지 않으니까 과연 내가 좋아할까 싶었는데 한 30초만 보고 있으면 저 큰 눈, 저 눈동자 빠져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와서 막 애교를 네. 부려요. 그러면 사실 상대방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뭐 애니메이션 캐릭터도 좋아할 수 있고 네. 그 뭐 윌슨 우리에게 뭐 배구공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내 말에 교감을 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는 로봇이라고 한다면 애교를 부리는 로봇이라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일본에서 어떤 또 이야기가 있었냐면 반려견 로봇이 이제 네. 사망을 한 거죠. 로봇이니까 사망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장례식을 실제로 치러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 왜 저렇게 하나라고 네.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한편으로 나의 상실감을 또 메워주는 측면에서 매듭지어주는 측면에서는 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를 보여주는 일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게 저 어렸을 때 그 로봇 강아지 그거 나와가지고 키워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키우다 고장 났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상실감, 마음이 아픈 그런 게 좀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또 여론의 주목을 받는 굉장히 뜨거운 AI가 또 나와요. 네, 이게 핫하다라는 말이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네. 뜨거운 화제이기도 해서 핫하지만 정말 섹시를 목적으로 한 AI 채팅 서비스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좀 화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챗 GPT가 이 네. 성인 모드를 도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인용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한 8월 달 정도만 해도 샘 알트만 CEO가 우리의 채팅 봇이 이런 선정적인 자극적인 콘텐츠 생산하지 않는 게 우리의 자부심이다라고 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완전히 180도 바뀐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사실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히 반발이 좀 심하기는 했어요. 우리 애들도 요즘에 챗GPT를 정말 많이 쓰는데 네. 거기에서 성적인 대화, 자극적인 대화 이런 거 옳지 않다. 이런 반발이 바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CEO 샘 알트먼의 이야기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도덕 경찰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인은 성인처럼 대할 것이고 청소년은 청소년처럼 대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미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 챗 GPT 성인 모드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일단은 인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인증 시스템이 있다라고 해도 그걸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보호하면서 또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게 할 건가 이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김아람 이사님이 뭐 우리는 도덕 경찰이 아니다 이 말을 전해주셨지만 때로는 이 AI가 너무 지나치게 발달하게 되면은 이게 도덕적인 문제로도 이어지곤 해요. 황당한 사례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네, 최근에 크게 한 2가지 사건이 조금 우리에게 경종을 울렸는데요. 일단 먼저요, 아이쇼 스피드라고 하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스트리머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저 친구인데요. 20살이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은 하루는 지금 저 로봇을 자신의 방송에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를 나누고 막 그러다가 저 로봇이 저 친구를 살살 긁습니다. 너 별로 안 유명하잖아. 너 별로 인기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만 지금
참지 못하고 로봇을 폭행해 버렸습니다. 요게 이제 전 세계로 방송이 다 됐고요. 네. 그래서 저 일단 로봇은 고장이 났습니다. 근데 저 로봇을 만든 회사에서 저 스트리머 저 친구한테 명예훼손 그리고 수익 손실,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100만 달러의 소송을 걸었습니다. 로봇을 폭행했다고. 예, 그래가지고 지금 과연 로봇에게도 그럴 만한 권리가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두 번째 사건은요, 좀 심각한 사건인데요. 네. 미국 코네티컷 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모자가 있었어요. 모자, 이 두 분입니다. 모자가 있는데 이 굉장히 참담한 사건인데 왼쪽이 아들이고 이제 오른쪽이 엄마인데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기도 자살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유족들이 나중에 장례식까지 끝내고 나서 그 아들의 컴퓨터를 살펴보니까 아들이 챗GPT 있잖아요. 네. 그걸로 챗GPT랑 대화를 너무 많이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를 하나하나 살펴봤더니 챗GPT가 살살 그렇게 하라고 꼬시는 것처럼 말하자면은 뭐 너는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서 네. 그런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너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해라. 이런 식으로 그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 유족들이 이 챗GPT를 만든 오픈 AI를 상대로 굉장히 큰 소송을 걸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근데 이러면 사실 좀 이런 극단적인 결과를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요즘에 생각보다 이 챗 GPT를 상담, 나의 대화 상대로 쓰는 분들이 정말 많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럴수록 우리가 어떤 정서적인 안전장치를 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챗봇이 대화를 하다가 이 대화 상대방의 어떤 정신적인 고통, 정서적인 이상 징후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면 바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그 사례에서는 챗 GPT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 저기에서 프린터 불빛이 깜빡거리는 거는 너희 엄마가 너를 감시하고 있는 거야. 이런 종류의 말까지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거기까지 정서적이거나 이상한 자극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게 일단은 가장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장시간 사용 제한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업무적으로 이용하는 거라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이런 개인적인 감정적인 용도로 사용을 할 때에는 너무 사람이 대화를 계속하다 보면 빠져들 수 있거든요. 얘가 말하는 게 진짜 같고 믿어야 할 것 같고 설득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쉴 틈을 주는 강제적인 셧다운 조치 같은 것들이 동반되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AI 로봇이 이런 것까지 한다. 이번에는요. 뭐가 나올까요? 아, 북한판 AI라네요. 이게 일단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어요. 영상 볼까요? 1분 53, 초 동안의 용어 단어 40개를 기억하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러시아 기술로 또 만들었다라고 하긴 하던데 북한이 자체적으로 만든 로봇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놀랍게도 존재하는데요. 평양 교원대라는 곳에 학생들이 만든 이 선생님 로봇입니다. 보시는 저거요? 것처럼 네. 저게 로봇인데요. 일단 외형만 보면은 불쾌한 골짜기가 바로 확 느껴지죠. 네, 로봇이 인간을 어설프게 닮을수록 불쾌감이 증가한다는 이론인데 보시자마자 아 불쾌하잖아요. 너무 무섭고. 약간 좀 기괴해 보이기도 하고. 네,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저렇게 선생님 생겼으면 애들이 공부를 더 잘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간에 지금 저 로봇이요. 학생들의 모의 수업 평가와 학생 성적을 분석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크게 활용되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아니 좀 야간에 수업하면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밤에 심지어 한복도 입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도망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김아람 이사님이 전문가시니까 북한의 AI 기술력 어느 정도예요? 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주 핵심적인 엔진은 못 만들지만 그 포장지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초거대 기술까지는 만들기 어렵지만 경량화라든가 최적화 기술 이 정도는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실제로 이제 연구되는 결과 어떤 분야들을 보면 네. 북한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안면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다중 객체 추적, 또 음성 합성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딱 들어도 아 이게 뭔가 좀 위험하게 사용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야에서 좀 적극적인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 북한의 리과대학 AI 기술연구소가 논문 하나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논문 내용을 좀 잘 살펴보면 축구 경기에서 객체를 각자 추적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개발했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개발을 할 때
엔비디아의 지포스 RTX 2070이라는 GPU가 쓰였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우회적인 경로로 입수를 네. 해서 AI 개발에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국제사회가 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AI 로봇이요. 다음에는 이런 것까지 한다. 일단 영상이 하나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볼까요? City on another planet and a new world. There's a lot of freedom and opportunity in Mars to do a recompile on civilization. 자, 바로 일론 머스크가 꿈꾸고 있는 화성으로 인류를 이주시키겠다 그런 구상인데, 자, 이게 이제 하나씩 현실로 옮겨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발대 역할을 하는 게 로봇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야기더에서도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화성으로 가는 첫 번째 로켓에 태워준다면 탈 것이냐. 그럼 이제 고민하면서 탈다 안 탈다 얘기를 하는데 네. 생각해보면 그건 굉장히 비문이었죠. 사람을 보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내년에 스타쉽 로켓에 태워서 테슬라 예.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내겠다. 사람이 직접 갈 때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처음에 이제 기반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딱 도착했을 때 집도 좀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산소도 좀 공급되고 전력 인프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먼저 AI를 통한 로봇을 통한 지형 탐사를 먼저 하고요. 필요한 구조물도 건설을 하고요. 생존 시스템들을 만들고 그래서 물과 뭐 재활용 시스템, 식량 생산 이런 것들을 먼저 휴머노이드들이 가서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해놓고 그 후에 사람이 가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게 바로 이제 내년에 실제 계획에 되어 있고요. 실제 내년에 쏠 수 있을지는 조금 네. 의문입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당연하게도 사람 인명보다 휴머노이드를 먼저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년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만남 이사님 보시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태워서 화성으로 이주한다. 이 계획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결론적으로 보면 가능성은 있지만 시기는 좀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기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잘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풀스택 AI이기 때문에 어떤 지구와 화성 간의 통신에 대한 어떤 제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 로봇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작업을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이라고 봐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첫 번째는 성능이 진짜 그렇게 나올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아까 전에 뭐 옵티머스 로봇이 발레를 하고 이런 장면도 보기는 하셨습니다만 네. 사실은 다른 휴머노이드 로봇에 비해서 실증의 어떤 규모라든가 공개된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까지 공개된 영상들이 인간이 사실은 조작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논란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정말 실제로 쓸 수 있는 기술 수준인가 검증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화성의 환경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척박하죠. 평균 기온이 영하 60도고요. 대기압은 지구의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먼지 폭풍도 엄청나게 많이 분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이 옵티머스가 내구성을 가지고 네. 오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공개된 바가 없기 때문에 가능은 하겠지만 시기는 좀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그런 영상들 중에서도 원격으로 조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들도 있군요. 맞습니다. 자, AI 로봇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미국과 또 중국이 그 패권을 꽉 쥐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 패권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될 텐데 김만남 이사 보시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뭘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해야 될 게 정말 많기는 한데요. 그중에서 좀 우선순위를 꼽아보자고 한다면 우리도 좀 범용 AI 플랫폼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요즘에 범용 AGI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좀 먼 이야기다라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외국 기업의 투자는 참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국내 플랫폼을 다듬거나 투자하려는 노력은 사실 아직 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괜찮은 제조업 기반들이 있거든요. 테스트베드로 쓸만한 것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우리만의 AI 플랫폼 만드는 게 시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덕수 평론가는 어떠세요? 네, 우리가 또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있지만 잘하는 거에 집중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이미 잘하는 것이 뭐 제조, 반도체 그리고 로봇 하드웨어를 좀 잘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돼서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이 넓어질 거로 보이는 피지컬 AI 쪽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 더불어 좀 이렇게 좀 아무래도 초격차를 좀 벌리는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율주행 가정 로봇이라든가 협동 로봇 같은 데 들어가는 AI 칩들은 특정 성능을 잘 보이면 됩니다. 범용성은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꽉 잡게 되면 그런 특정 응용에서 세계 1, 2위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세계 최고로 또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또 두 분의 제언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